1시 30분 향해 하고 있고요.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또 FOMC 회의 보신다고 잠도 못 잤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주들 모습은 어떨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단연 SK바이오사이언스예요. 역시나 따상하면서도 살짝 오라라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따상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기대감이 좀 컸던 종목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강점, 왜 따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또 한 번의 상한가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장 크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의 SK케미칼로부터 시작이 됐던 어떤 IPO 열풍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SK케미칼에서 백신 분야 부분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는 그 사업 분야를 떼와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간 어떤 CMO라든가 CDO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많았었고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떤 그 몰매를 맞았던 것이 사실은 SK케미칼이 먼저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장에서 폭발적인 상승할 수 있던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선 연준으로부터의 어떤 증시의 안정화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호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 견인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백신에 대한 효용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접종 거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접종 자체를 했을 때 그런 나타나는 어떤 효과 부분들이 더 크다라는 것이 시사가 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결국 이제 우리가 백신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주가로서 화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넣으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계좌 하나당 한 주, 많으면 뭐 두세 주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종목을 어떻게 분할 매도해야 되는지 또 고민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SK바이오팜 때도 네. 직원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우리 사주를 받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우리 사주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또 공모주 관련돼서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네. 뭐 계좌 분신술을 썼다. 막 한 명이 여러 증권사 다니면서 맞아요. 여러 개 계좌를 만들고 또 가족 계좌, 뭐 친척 계좌 다 만들었다 이러니까. 네.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세요. 뭐 LH만 그렇게 뜰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만 계셨는데 네. 일단 이제 이번 공모주 청약으로 해서 이제 한 주당 지금 가격을 지금 매도를 하실 때 거의 이제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 넘게 지금 차익을 회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배 가량을 넘게 지금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모주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자사주 갖고 있던 분들 어느 정도냐? 지금 1인당 거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억 원을 이제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회사 한번 입사해서 자사주 팔고 다 그만두겠다 해도 뭐 아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저랑 나오는데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사실은 지금 그 직원분들이 안 팔 거라잖아요. 나 이거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안 판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IPO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장중에서 또 급하게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리스크를 또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선 이제 공모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 충분한 수익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신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까지 그 움직임들이 결국에 이제 좀 주가가 연기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또 이제 다시 한번 썰물처럼 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이제 유지를 어느 정도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증시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 선행 조건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종목 교체라든가 아니면은 그간에 상승했던 섹터로 집중만 하게 되는 그 현상들이 이제 다시 시장 전체로 이제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조정을 반드시 피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기존에 SK케미칼 가지셨던 분이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제 이 차익분을 조금 다시 케미칼 쪽으로 옮기시면서 조금 손실 구간을 좀 만회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비중 관리 면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유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때문에 SK케미칼을 또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제까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오늘 장 초반에 오르고 하락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SK바이오사이언스로 차익 실현한 거를 SK케미칼에 더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봐도 괜찮겠다. 네, 그렇죠. 오히려 지금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 다시 SK케미칼이 SK케미칼이 이제 다시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매력적인 어떤 상승 종목을 돕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또 특히 바이오 사이언스가 조금 더 그 매력들이 조금 더해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편출이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자회사로 그대로 가져가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매력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지주사와 자회사 같은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매력이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따상상도 예상하시나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그 말은 즉슨 내일에도 혹시 상한가로 안착을 하지 않겠느냐. SK 바이오팜도 따상상상 계속 그렇게 상한가 랠리를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저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시겠는지 익절가를 16만 원 주셨네요. 네, 우선 이제 익절가를 제가 16만 원 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증시 불안 때문에 조금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추진력이 다시 받는지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장에서 또 한 번의 그 미국 장들을 보셔야지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익절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전에 공모 가격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조금 더 이상의 부분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서 이제 직원분들도 우리 아직 안 팔 겁니다 얘기를 했지만은 언제 사표 낼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걸 이제 항상 가슴에 품고 계신 네, 분들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대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항상 가슴속 이 마이 안에 사직서를 두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단 따상은 했고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집중 진단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기술 투자인데요. 제 주변에도 정말 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인 어플인 블라인드에 들어가는데 매일같이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인 열풍에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 상장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 가치가 10조 원이라던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쿠팡을 통해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상장이라고 하면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정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의 제한적인 어떤 모습들을 나타냈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탄력이 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 두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그 지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두나무가 이제 10조 원 정도까지 이제 평가가 됐을 때는 이제 지분 가치를 계산했을 때 약 8천억 원 정도의 어떤 지분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약 4천억을 조금 넘습니다. 4,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배 가량의 이제 그 투자 부분들이 사실은 투자 한 번으로 알짜를 제대로 받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린다면은 2019년도에 이제 영화 기생충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가의 등락들이 네.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호재거리들을 찾으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코인 관련주들로 조금 더 조명이 받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실제로 실생활에 접목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가치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월거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 투자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뉴스 아닐까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뉴욕 멜론 은행이라고 하죠. 이제 네. 뉴욕 멜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그 사용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폭발적인 반응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전통이 깊은 은행이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은행이 이렇게 했다라는 자체가 컸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간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냈었던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건 스털리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이제 어떤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운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대 가치 대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께 이제 그 펀드를 개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격적인 그러니까 고위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라면은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200만 달러 정도가 지금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는 분들을 한해서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500만 달러 정도가 예치가 됐었는데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입니다. 그러면 뭐 56억 원 정도 있을 때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최근에 또 단기적인 상승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에 대비를 했을 때 자산의 분산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 주가 수익률이 쏠쏠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 투자는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갔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가 선뜻 안 될 것 같아요.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한 번 정도의 상승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 이제 모건 스탠리까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이제 단기간에 식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사실 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 반짝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율을 조정하시면서 그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신규 투자분들은 조금만 더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손실 종목이 그간 이제 몇 주간에 계속 이제 손실이 났던 종목들이 좀 많으시다면은 네.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제가 좀 보수적이지만 8,000원을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손절가격은 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제가 카카오로 접었다가 급격하게 네이버로 바꿨습니다. 주가 상승폭이 더 크더라고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증권사 호평도 나오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미래 사업 전략을 애널리스트에게 공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이제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되살펴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언택트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다, 뭐 쇼핑에 뭐 대박이다, 공룡 유통일을 이제 꺾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애널리스트 데이 때도 이제 나왔던 의견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물류 유통 부분들의 사업을 확장하겠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즈니스 사업 부분들을 조금 더 그 탄력성을 키우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쿠팡처럼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큰 초점입니다. 그래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초점인데 결국 우리가 네이버라는 과거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만 기억했던 그 회사가 맞아요. 이제는 생활권 자체를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는 굉장히 무서운 표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생활권을 장악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이커머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 뭐 카카오, 쿠팡 그리고 네이버 쇼핑 되게 많은 이커머스 사업들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번에 이베이 코리아 관련된 부분 때문에 네. 조금 가슴 아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그 세 가지 사업 분야를 잘 보시면은 왜 제가 생활권 장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했던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의 확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전통적인 유통 시장을 꺾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지난 25년 앞으로 25년까지의 어떤 그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할까 그 목표치가 조금 더 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25년까지는 전 세계 글로벌 전자상 거래에서의 그 점유율을 약 30%까지 장악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이제 장악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물건의 운송 배달 체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 확대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업체들 불러가지고 여기다가 광고 게재해 줄 테니까 여기다 파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시장 자체를 증강현실까지도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관련주들 떴을 때 네이버가 뜬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이 메타버스 시장이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권, 우리가 라이프 커머스라든가 이런 생활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광고 효과들까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 특히 네이버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제페토라든가 이런 어떤 메타버스 SNS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가입 인원이 1억 3천만 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어마어마한 팬심을 갖고 있는 서비스에 이제 자체적인 어떤 광고 홍보 효과까지 나타난다면은 30% 점유율을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달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가격 전략도 그럼 같이 세워드릴게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 현재 구간에서도 5%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격 전략은요? 네, 계속 지금 최근에 카카오와의 어떤 비교 부분들에서 과거에는 카카오가 네.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네이버가 더 다시 한번 선두주자로서의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목표가는 조금 더 폭을 넓게 50만 원 선까지도 한번 올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손절가격은 그만큼 이제 38만 원 제가 조금 맞춰놨습니다. 그 이원이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과거에 우리가 삼성전자 다시 8만 원 내려가기 쉽지 않다. 뭐 6만 원 이하인데 못 내려간다 이러면서 매수하셨듯이
이런 네이버 같은 공룡 유통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 앞으로 머지않았다라고 판단합니다. 손절가격 38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이제 5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순절 가격은 38만 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현재 40만 4,500원 지나고 있는 네이버.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HMM인데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변동장 속에서도 해운주들이 힘찬 고동 소리를 울렸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 이제 BDI 지수를 조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제 발틱 운임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네. 이제 건자재, 그러니까 뭐 곡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석탄,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지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지난 1분기 때는 날씨도 춥고 이러다 보니까 뭐 건설업도 화랑을 띠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여기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수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봄날이 왔다. 즉 우리가 경기 활성화가 다시 되고 백신 접종을 따르면서 회복이 빨라졌을 때는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소요 부분들이 뒤늦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먼저 그 운임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임 지수가 오르면서 뭐 HMM이라든가 아니면 KSS 해운, 뭐 펜오션 이런 많은 해운주들이 단체로 다 지금 주가의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들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또 한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MM 계절적 비수기에도 이 BDI 운임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속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는 말은 올해 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HMM의 그러면 실적 개선은 단순히 1분기가 아니라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제 실적을 보시더라도 펜오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해운 업종들이 그간의 어떤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네. 작년 한 해에 그 운임료 한 가지로 다들 흑자 전환을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었고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실적 부분을 어렵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실적을 즐기면서 주가를 견인해 갈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지금 사긴 좀 늦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종목들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네. HMM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두로 조금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이 좀 있었고 그게 지난 한 해부터 꾸준하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건자재 부분이나 벌크선 관련된 부분들이 뭐 펜오션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오늘 종목에서 조금 HMM이나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저평가됐던 종목들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25,000원 조금 더 낮게 제가 제시를 드렸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25,000원, 순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1시 30분 상황실은 김덕호 FA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